네, 3월 27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영덕 등 경북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덮칠까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 오늘 먼저 안동으로 가서 산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덕진 기자. 자, 지금 이곳 서울에는 아침에 땅을 좀 척척히 적실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그곳 안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곳곳에 소방차와 살수차가 배치돼 물을 뿌리면서 산불 방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지역에 5mm 정도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으면서 산불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하회마을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병산서원과 직선거리로 3km까지 화선이 접근하면서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불 진화율은 의성이 54%, 안동이 52%, 영양이 18%, 경남 산청과 하동이 77%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자, 오늘로 산불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접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더욱 늘었어요. 네, 이번 산불로 모두 26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영덕에서 가장 많은 8명이 숨졌고 안동에서 4명, 산청에서 4명, 영양에서 6명이 숨졌습니다. 불길을 피하기 위한 대피 행렬도 이어졌는데요. 경북에서만 7,300여 명이 대피했고 경남과 울산에서는 1,500여 명과 380여 명이 대피해 체육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내륙에서 시작한 산불이 이제 동해안까지 덮친 상황이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피해 상황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지금 현재 산불 크게 본다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 이렇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지금 보신 것처럼 북동쪽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안동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청송군과 영양군까지 휩쓸었고 동해와 맞닿아 있는 영덕군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공간까지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무려 22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4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산청 산불 역시 하동과 진주 지역까지 번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위협하면서 탐방객들에게도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오전에 잡히는가 했던 울산 울주 산불도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광산 등 부산 기장군 경계 지역으로까지 지금 산불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청에서 산불과 관련돼서 이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기준 전체적으로 피해 면적이 3만 6천 헥타르입니다. 여의도의 면적이 290 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100배보다도 훨씬 더 넘는 큰 면적이 지금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지난 2000년에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3,794헥타르로 이게 지금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미 크게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또 밤사이에 또 산불 지역이 또 늘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0분쯤에는요.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아직 꺼지지 않고 있고요. 또 그 2시간 전인 7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 한박산에서 불이 나서 당국이 지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정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산불이 애초에 시작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영주 교수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지리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까지 번지는 상황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확산세가 좀 꺾여야지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진압률 같은 경우에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그 전일보다도 오히려 진압률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확산세가 진압을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미 이제 지리산 어저께 낮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녁 때 지리산 내부 쪽까지 일부 한 200m 정도까지는 이제 이미 화재가 확산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다행스럽게도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지리산 쪽으로 확대된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진압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화선을 따라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리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화선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군데군데 지금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예. 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지금 화재가 불씨가 날아다니는. 예,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들도 이곳에서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지리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확산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도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남 무주 지역에서도 큰 산불 났다고 하는데 자 계속 산불이 나는 원인은 뭘까요? 예, 사실 무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산청 지역의 산불이 뭐 확대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지역적으로는 좀 분리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런 환경들 한마디로 이제 산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곳 말고도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이 굉장히 건조하고 또 높은 기온에 바람이 좀 많은 이런 상황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든 산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불씨라든지 화재 요인들이 있다면 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산불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좀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일단 이번 산불이 너무 규모가 커서 산림청조차도 이제 산불 영향 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 그리고 좀 전에 봤습니다만 어제는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했었는데 현재까지만 보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 역대 최대 규모가 피해가 된 것 같아요. 예, 된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 또 사실 현장에서 계속 이런 산불 진화 작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 진화 면적들을 또 이제 이 피해 면적들을 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일일 겁니다. 네.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이 산림청 발표에서 이런 피해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만 대략 추정하기로도 이미 역대 최대인 2000년 동해 산불의 이 피해 면적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아직도 이미 산불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넓은 면적의 피해로 확대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윤정 기자, 일단은 그럼 현재 산불 진화율을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미미하긴 합니다만 내리고 있어서 공기가 좀 습해지고 있고요. 또 밤새 진화 작업을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이어간 끝에 진화율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경북 의성 산불 진화율 그제 오후 6시 68%에서 어제 오후 6시에는 23.5%까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는 44%까지 진화율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산청 산불은 현재 진화율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울주 산불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92%였다가 오후에는 6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는 76%로 소폭 오른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진화율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실 그저께만 봤어도 한 80%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보니까 50% 전후로 좀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진화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바람. 받잖아요. 바람이 완전히 강하게 불거나 많이 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화재가 빨리 확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치는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산불이 발생한 이 지역들이 상당히 좀 험준한 산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도 오히려 이제 어렵겠네요. 접근도 어렵고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축적이라든지 또 상승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화라고 하는 여기저기 이제 불티들이 날아가서 이것저것 화재가 확산돼서 오히려 진압에 집중을 좀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진화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주된 요인으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이해 안 오면은 할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억지로 데려놓고 우리 집 다 타버렸다.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네, 집이 다 타서 오갈 데가 없는 분 이재민까지 한번 보셨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이재민 그리고 대피 인원도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주민 대피 인원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도 상당한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사망자는 모두 26명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산불 1989년에 26명의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지금과 이미 같은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산불이 아직 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인명 피해가 나온다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자택에서 대피 시도 중에 차량, 도로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청송 3.12 이장 부부, 고립된 처남댁을 구조해서 대피하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네. 이장 부부와 처남댁은 도로 옆에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시신 발견 장소 인근에서 차량 역시 전소된 채 발견이 돼서 아무래도 불길이 차로 번지면서 이렇게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영덕에서는 요양시설 입소자 6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또 피해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어머니는 모시고 놀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대나무 불이 막 확 해나있기네 갈 수가 없다더라고. 바람이 몰아치면은 감당을 못해. 사람 움직일 수도 없고 막 허리 꼬부리고 나와야 되고. 이게 5일째 이까지 사람 좀 깼어요. 잠자는 것도 경로다가 자도록 하죠. 그래서 나도 5일째 꼼짝 놀라고. 네, 지금 이미 지난 주말부터 강풍으로 인해서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이 고령층을 위해서 이 대피에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주 교수님, 일단은 고령층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좀 원인은 좀 윤정 기자가 정리해줬는데 좀 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피할 수 있으시게. 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피가 어려우신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재해약자 이런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대피 명령 이전이라도 네. 선조치가 돼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고령자라든지 이런 재해약자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대피 명령이 떨어져도 신체 능력이 정상적인 분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디구나. 또 오히려 이런 더딘 능력 때문에 오히려 포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 계시다가 화를 당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난 문자라든지 휴대폰, 인터넷 이런 것들의 사용들이 사실 이제 젊은 층보다는 젊은 층보다는 이제 자유롭지 않으시다 예. 보니까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확인한다거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행동하시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들 대피, 뭐 전면적인 대피라든지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대피하는 이런 상황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 혼선도 있었고 부족함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해약자라든지 고령층을 위한 어떤 이제 대피, 그리고 선제적인 대피도 필요하지만 또 즉시적인 대피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력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이웃 주민분들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시군읍 혹은 또 이제 이런 작은 이제 지역 단위로서 이런 부분들 조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또 이분들이 이제 정보를 몰라서 대피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비상 연락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화로라도 유선으로라도 직접 알려드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들은 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정 기자가 좀 안타까운 사례들 좀 설명한 거 보면은 도로에서 이게 차로 피하다가 도로에서 이 참변을 당한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어떻게 도로 가다가 왜 거기서 참변을 당했을까 좀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경우고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합니까? 예, 사실 이렇게 대피를 할 때 산불로 인해서 대피를 할 때 차량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는 빨리 도망가야 그러니까요. 되겠다,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차량은 정해진 도로, 차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의외의 변수가 생겼을 때 다른 길로 이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제약이 많거든요. 차로에도 불이 뭐 붙을 예,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로로 가야 되는데 차로상에 이를테면 이미 산불이 전해져 있거나 그러면 우회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차들이 밀린다거나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더딘 어떤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이 이를테면 이제 이 차량에서 참변을 당하신 경우도 네. 강한 열기로 인해서 타이어가 녹으면서 차량이 멈추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화마가 덮치면서 이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가 녹을 정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차량보다는 도보로 대피를 하시는 것들을 우선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제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면 대피하려는 동선, 경로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그 경로가 사실은 산불 인근 지역을 경유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훨씬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우회하셔서 가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험이 없더라도 좀 판단력이 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야가 좀 확보가 된다면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빨리 달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너무 무리하게 빨리 달리시다 보면 불티라든지 낙하물,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시야가 안 좋아지는데 갑자기 뭐 이를테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절대 과속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불길을 피해서 이 계곡에 몸을 던져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런 사례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뭐 이분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뭐 어떻게든 다행히 이제 살아난 경우는 좀 좋은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임기응변의 사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고립이 되는 상황이 안 되게끔 선제적으로, 앞서도 계속 선제적인 대피를 말씀드리지만 산불 상황에 이미 노출이 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분이 이제 계곡물로 뛰어든 거는 그 당시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을 굉장히 좀 잘 하셨지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다 물로 뛰어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립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 빨리 산불의 징후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둘러싸인 안동 하회마을과 또 병산선 같은 경우도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장덕준 기자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거기 상황이 일단 비상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산서원 인근까지 진출한 산불은 좀 밤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원에서 직선 거리로 3km 떨어진 풍천면 인금리 야산까지 불길이 접근을 했는데 이게 밤사이에는 크게 확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바람이 초속 1, 2m로 약하게 불었고 또 이 바람의 방향도 서원 쪽과는 좀 비켜 있어서요. 별다른 피해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연무가 가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0여 명 그리고 소방차량 10여 대를 동원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고 또 계속해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인명 피해도 그렇지만 일단 문화재 소실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선 일개 상황 보니까 이 안동시 만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염포를 씌워서 좀 화를 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들도 이런 식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방염포를 씌워서 화재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능들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염포 자체가 한 1200도에서 한 1500 정도, 1500도 정도를 한 1시간 이상은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되고요. 화염이 직접 닥치던 하더라도 1시간 정도까지는 버텨줄 수는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산불이 지속되거나 또 강한 화염에 노출됐을 때 이런 방염포도 상당히 이제 방어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염포만 덮어줬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기보다는 여기에 적극적인 조치, 이 주변에 물도 뿌려주셔야 되고 주변에 가연물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이동이 가능한 어떤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선제적으로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들,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산불 진화 현장에 수많은 이 소방대원들이 투입돼서 불 끄기 위해서 전력 다하고 있는데, 자, 윤정 기자, 걱정인 게 이제 일주일 동안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이게 가장 좀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그림자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소방대원들이 잠시 쉴 곳도 없어서 이 소방차 안이나 아니면 농막이라고 하죠. 좀 컨테이너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마저도 출동 명령이 계속 내려지면서 휴식을 제대로 취할 시간도 없다라고 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처남하고 친구가 불을 끄고 있는데 지나가던 구미소방서 소속의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불을 꺼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인근 마을로 또 출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에 뭐 한 2시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 농막 쪽으로 와가지고 잠시 눈을 붙이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차에서 자는 게 대부분이고요. 주민들은 또 그게 안쓰러우니까 컵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거 우유를 많이 대접을 해도 그거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자,
그림 보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진화대원들이 지친 상태여서 산불 진화율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6일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산불 진화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 뭐 현장에 투입돼서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난 관리의 이 일을 맡고 계시는 이제 이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다 지금 피로도가 저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피로도가 이제 극한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식사도 잘하셔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진압 작업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처, 또 주의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반응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거랑은 별도로 이런 피로도에 의해서 이런 이제 또 이런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지금 단계가 굉장히 산불이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더 적극적인 어떤 진압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챙기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면적인 어떤 교대로 해서 충분한 휴식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가장 어려운 진화를 하고 있는 이런 대원들과 후방에 있는 대원들을 교체해 준다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과 효율적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여유 시간을 갖게끔 해준다든지 예. 또 그래서 저런 분들이 사실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은 오르내리는데도 훨씬 더 체력적으로 부담이 산이니까요.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는 곳 인근에 저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시설들 혹은 또 물자들 같은 것들을 이송해서 이런 것들을 네. 현장 근처에서 휴식도 취하고 조금 더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정 기자 일단은 물을 실어서 이제 화재 현장에 뿌리는 헬기, 네. 소방 헬기 조종사들 얘기도 해볼 텐데 어제 이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헬기가 추락하는 것 어제 오후 12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 헬기가 산으로 추락하면서 그 헬기의 유일한 탑승자였던 조종사 73살 박모 씨가 그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네. 헬기를 덮친 화염은 동체를 완전히 태우고서야 꺼졌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였어. 그냥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세워갖고 하면서 그냥 펑크 터졌어요. 네, 사고가 난 헬기는 30년 가까이 운항한 강원도 소속의 임차 헬기였는데요. 이 강원도 인제를 출발해서 의성 현장에 투입된 지 하루 만에 저런 변을 당했습니다. 네. 사고 당일 산불 현장에 짙은 연무가 끼면서 진화 헬기들이 오전 늦게 순차적으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사고가 나자 산림청은 한때 모든 산불 진화 헬기에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70대가 넘는 헬기들이 지금 투입돼 있는데 모든 헬기 조종사 여러분들 안전도 각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보면은 헬기의 어떤 노후화도 좀 짚을 수 있겠고 또 이 대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원들의 어떤 피로도도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사고 당시에 뭐 이런 전선에 걸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기체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 조종사분께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돼서 조종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뭐 일단 난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요인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헬기의 노령화, 이제 노후화 이런 것들은 사실 노후화된다 하더라도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관리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제 운항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헬기가 추락했다, 야 노후화가 문제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비 예보가 돼 있는데 아까 장덕진 기자가 뭐 소개했습니다만 비가 5mm도 안 되는 흙뿌린 수준, 뭐 분무기 수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최대한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양도 굉장히 적은데다가 지금 보면 예보로 보면 오후 1시부터 3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잠깐 내리는 형태로 지금 이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 대한 어떤 화재 진압에 대한 어떤 효과는 상당히 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에 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는 예보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화재 확산 혹은 또 진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이제 꽃샘추위가 진행되면서
북풍이 불면서 바람 방향이 또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진압 작전을 하거나 또 진압 작전을 하는 과정, 헬기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모두들 안전 유의하면서 진화 작업하실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반전이 어제 있었죠. 그 모습 보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무죄입니다. 금방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큰 소리 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치 검찰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사필 기정 알겠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가 이제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자, 바로 국회로 가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로 기자. 자, 이재명 대표는 반전 결과를 일단 받아들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곧장 이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당초 계획돼 있던 지도부 회의도 제쳐두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참 너무하게 돼. 좀 봐줘서 미안하지.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책임져 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또 조금 전 10시부터는 화재 피해가 큰 고운사와 의성 대피소 등을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여야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겐 여전히 전과 사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 밝혔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조희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가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 만났는데요. 영상 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는 뭐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좀 벗어나면서 곧장 보신 것처럼 민생 행보 시작했는데 뭐 이 뭐랄까요 대세론 굳히기, 뭐 민생 경제 중심의 대권 행보에 돌입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무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본인에 대한 어떤 신변 위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을 했고 공개 행보를 자제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의아하다. 그동안에 뭐 신변 위협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온 모습이 조금 전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판결이 본인 스스로도 좀 놀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태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모드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당내에서의 흔들림 같은 것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안동 찾아서 산불 피해 현장 보고 이재민들 좀 위로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 김정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도층 지지를 받는 일이 전보다 수월해진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미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먹사니즘이라고 얘기해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향후의 정치적 방향으로 이미 제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 결합해서 먹사니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이 2.1%에서 2.1%에서 1.5%로 0.6%나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좀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전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있는 국민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고통을 갖다가 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지금같이 화마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신다면 뭐 중도층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진정성들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일관된 이런 행보들을 앞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떠들썩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결과 한번 잠깐 짚어볼 텐데 자, 강준혜 대변인 일단 여야 모두 굉장히 놀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징역 1년이 일단 무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서 뭐 형량에 대한 읍소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죄 주장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말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이렇게 한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그런데 기념사진 촬영했던 그런 부분이요. 이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던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을 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사진 자체도 조작이 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한 10여 명이 있는 사진 중에서 골프를 친 4명의 사진을 확대해서 자른 것이거든요. 편집의 수준이라고만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이 된 거다.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사진이 조작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1심에서도 20명이 넘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증언을 한 부분들 그리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순 의견 개진을 한 것이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어쨌든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일. 뭐 흔히 법정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좀 거의 없는 일이죠.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골프 저는 아마 항소심의 대법원에서는 검찰 측에서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쪽보다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냥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런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을 하는 법 자체가 완전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공직선거에 나갔을 때 좀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협박받았습니다. 협박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기소가 되어도 이렇게 그냥 단순 의견 표명이니까 무죄다. 라고 선고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깊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항소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그런 형태로서 이제 뭐 만약에 그러니까 유죄로서 판단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이제 상고 이유서를 보고서는 만약에 이것이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기환송을 하고 그럼 다시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시작되는 2심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죄로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욱 행정관님, 뭐 대법원 판단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뒤집힌다고 하면요, 대법원에서도 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속 2심의 무죄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1심 판결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자체가 문제였다. 예, 왜냐하면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돼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과 사진의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사례가 없습니다. 어쨌든 1심 재판부가 이런 걸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판결을 내린 부분 자체가 매우 오염된 판결이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올 거라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 올라간다면 다시 했습니다. 1시간 36분 동안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이렇게 아주 길게 판결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더 밝힌 거라 생각입니다. 이렇게 길게 판결문을 만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미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벌어졌었고요.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국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어떤 국정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언감정법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가 돼서 거기서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공소기각 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시키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결문을 내놨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소위 법리적 논쟁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떤 충분히 설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1심이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2심의 판결들을 대체적으로 최종심에서 존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검찰 리스크였다. 그러니까 검찰의 정적 수사에 의한 야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번 2심에서 판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얘기를 좀 앞으로 좀 돌려서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 사진 골프 기념 촬영 그 사진을 두고서 이 확대한 걸 두고 조작이다라고 했고 아니 검찰 쪽은 이건 편집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이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이 편집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 원판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건 10여 명 이상이 있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4명만 딱 4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골프를 치는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 자체의 사진 자체의 의도 자체가 소위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 사진에서 4명의 사진만 옮김으로써 조작된 사진 방식을 통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저건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간 거겠죠.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가
아니, 조작됐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냐. 조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가 아주 면밀하게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이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 투톱이죠. 쌍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시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네, 들으셨는데 아마 이 공감이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정치 판결했다. 네. 이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 이 판사 성향이 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로 뭐 협박받았다 이런 표현이 단순히 의견 개진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로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뭐 전혀 있지 않았었던 판결의 수준인 것이고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형태의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가? 지난번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도 위증을 했었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면서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4월 1일부터 다시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갸우뚱한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말로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국민의힘 이 오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대법원 가면 이거 파기환송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분들은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발언이 다 달라요. 아니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무런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망발을 했냐면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으면 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법의 평등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일 단위로 구속영장을 다뤘었는데 시간 단위로 다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계속 한 거고 이번에도 지금 바로 검찰 항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도 안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갔을 때만 제가 볼 때 법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판에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주구장창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이 정도 왔으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이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계속 기소를 하고 그 기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는 문제가 있다고 3년 동안 내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무죄가 나왔더니 사법부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정적 제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치권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정치적인 평등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 공동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국 행정관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2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앞으로 권성동 대표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발언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 선고 나오면서 이 서로 얼싸안고 막 축제 분위기가 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자, 강준혜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번 판결을 두고서 윤 대통령 파면에 이거 힘을 싣는 판결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재판이 뭐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전혀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기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정치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폭주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모두가 허구가 아니었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고 저희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각 의견 5분 중에서도 한 분은 또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각하 인용 의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인위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판결문을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이 비명계 야권 잠룡들은 좀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종국 행정관님 보면은 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지사 비명계 삼김이라고 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일제히 좀 환영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좀 탄탄해지면 그만큼 이들의 입지는 좀 좁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원래 이재명 당대표의 입지는 원래 탄탄했었죠. 네. 근데 계속 탄탄하게 된 거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사법 리스크.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이제 검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이 3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판판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소위 압수수색, 별건 수사, 주변 수사를 통해서 유죄로 몰아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설명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명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매우 짧은 기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소위 후보를 뽑는 기간 자체가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대세론을 걷기가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 뭐 한 3개월 정도의 레이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소위 후보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친명, 비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좀 내란 문제를 정리를 해서 국민 통합을 하고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야당에 있는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이 이런 부분에 좀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꽤 많이 있구나. 그리고 좋은 경쟁을 벌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검찰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강준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 입지가 뭐
일극 체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더욱 네.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저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협박받았다, 뭐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김인섭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그 선거에 있어서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로비스트로 들어가면서 자종 종상향으로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작년 11월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5년형을 받고 그리고 60억이 넘는 추징을 받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판결이 지금 항소심에서 증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법원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에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이제 비명계 주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우로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 되는 입장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도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4월에 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라든지 이제 대북송금 사건 이거는 뭐 크게 보면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비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받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메시지는 그때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2심 결론까지 나오면서 이제 결과로는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종국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나가게 되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어제 이준석 의원이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면 이제 윤 대통령도 오히려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사법부가 둘 다 살려줄 거란 전망인데 이런 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의 그런 말 자체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 이걸 어떻게 연동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심 재판부 또는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데 갑자기 무죄가 나오니까 이것도 연동을 시키는 문제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전 적어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3년간 범죄자라고 공격을 했으면 무죄가 나왔으면 사과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부터 또 예를 들면 인디안 기구제처럼 앞으로 예를 들면 쌍방울 사건도 남아있어. 대장동 사건도 남아있어. 그럼 두 개가 다 만약에 무죄가 났다고 판단하면 5년 동안 탈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만 했던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며 5년 동안 소위 무죄인 사람을 범죄자인처럼 치부하면서 공격을 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기반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상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자.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바뀔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복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 얘기 저희가 직접 목소리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에도 자신 있게 인용을 8대0으로 때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 지금 만약에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게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네, 이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 며칠 전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둘 다 뭐 제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반대 주장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어디에서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히 카더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서 사실 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엮어보려는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건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4월이 돼야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도 더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의견 조율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는 결정문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유죄가 이제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자, 바로 국회로 가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로 기자. 자, 이재명 대표는 반전 결과를 일단 받아들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곧장 이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당초 계획돼 있던 지도부 회의도 제쳐두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로 곧장 향했습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참 너무하게 돼. 좀 봐줘서 미안하지.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책임져 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또 조금 전 10시부터는 화재 피해가 큰 고운사와 의성 대피소 등을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 얘기 잠깐 해볼 텐데 여야의 반응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무죄 봐주기,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에겐 여전히 전과 사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 밝혔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화재 현장을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줄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스파크가 뛰는 전신주에 목줄이 묶여있거나 철창에 갇혀 대피하지 못한 반려견들, 한 백구는 화머로부터 새끼를 지키다 피부가 찢어져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가축 피해도 막심합니다. 축사에 갇혀 목숨을 잃은 소와 돼지들,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확산되자 주민들은 소 70여 마리를 인근 농장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고요. 잇따르는 재난 속 동물들의 피해에 보호단체는 함께 대피하지 못하면 목줄이라도 풀어놔주길 바란다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킨 산불, 조속한 시일 내 모두가 일상을 되찾길 바랄 뿐입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엉뚱한 활주로로 착륙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편이 착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합니다. 관제사로부터 2개의 활주로 중 오른쪽인 18R 활주로로 착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객기는 18L 활주로, 조종사 기준 왼쪽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18L 활주로엔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고 두 여객기가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위험을 인지한 관제사가 에어부산 여객기의 진입을 막으면서 가까스로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상황, 진에어 측은 18R을 18L 활주로로 착각한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요. 항공당국은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준사고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